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평론가 윤덕한 선생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예로 보면 현재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았죠. 그렇죠. 네. 지난 35년 동안 예.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예. 아버지 부시, 예. 조지 부시 대통령뿐입니다. 혹은 지미 카터. 예. 예. 지미 카터는 그 전이죠. 그 전이고. 예. 예. 지미 카터는 80년에. 예. 80년에 예. 그 로널드 레간한테 떨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대체로 다 승리했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그런 확률만 보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가 또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러나 꼭 그렇게 단단하지 않으니까 한번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죠. 예. 우선 이 양반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미국에는 이제 소수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뭐 히스패닉, 에이시안, 뭐 흑인 이런 대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될 게 이제 이민하고 인종 문제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이민하고 인종 문제를 계속 트럼프가 거론을 하고 이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집토끼 지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집토끼 지키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민 문제하고 인종 문제를 은연중에 거론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이게 트럼프가 은근히 또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이번 텍사스 엘파소에서 총기 난동 사건 21명이 죽여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난히 멕시칸들을 겨냥해 죽였는데 바로 그런 총기 단속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기 규제를 이 트럼프는 반대합니다. 할 생각이 없죠. 민주당에서 뭐 바이든이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더 공공력 공격용 어설트 라이플 요거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 총기협회 NRA 로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또 월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총기가. 근데 이제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는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점점 심해지죠. 대량 사살하는 거 이것은 최근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총기 규제 나오는데 그게 NRA 로비 때문에 그런지 돈을 많이 쓴답니다. 수천만 불을 뭐 1년에 쓴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선거 때는 다 아시는 대로 경제가 좌우하는데요. 현재는 경제 상황이 트럼프한테 우호적이죠. 근데 이제 내년 10월 경제라는 게 아주 굴러가는 공 같아서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제일 지금 내년 재선에서 유리한 부분이 현직이라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유리한 게 선거인단 수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지지하는 주가 선거인단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국 투표, 그러니까 일반 투표로 우리가 이제 포퓰러 보트라고 하는데 일반 투표라고 이제 하는데 일반 투표에서는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300만 표, 2.1%를 줬어요. 그런데도 선거인단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일부 전망에 하면 2020년에는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더 유리하다. 5%까지 일반 투표에서 져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러스트벨트죠. 그쪽에서 트럼프의
지지가 아주 확고하고 민주당이 이 러스트벨트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대선에서 승리할 다른 길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짚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미시간주라든가. 그 미시간주를 비롯한 요 북부 지역하고. 근데 그 북부 지역이 이 또 저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이나 무역 정책에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죠. 플로리다는 뭐 원래 그러니까 미국 그 대선에서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간 주, 그거 이제 그 공화당 지지지고 블루 스테이트는 이제 저 민주당 지지주, 전통적인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게 이제 블루 스테이트인데요. 그다음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이제 경합주라고 하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합주에다가 약간 레드성이 있다가 이제 뭐 경합주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공화당 쪽이 많이 유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이제 몇 사람 꼽아볼 수 있는데 누가 지명을 받으리라고 보세요? 조셉 바이든일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워런이나 뭐 샌더스나, 그 샌더스나, 뭐 카말라 해리스나 뭐 이런 유력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바이든은 이제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라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민주당을 좀 중심을 잡아주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그 제일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지난번 그 두 차례에 걸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서 그 바이든이 많이 좀 실망감을 줬어요. 근데 뭐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발음도 좀 부정하고 흐릿하고 말 것도 좀 흐리고. 42년생이죠. 76세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해리스한테 인종 문제 가지고 아주 첫날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방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해리스가 그 저 7, 80년대에 그 바이든이 부통령 저 상원으로 있으면서 그 인종분리 정책 학교에서 그거를 그 많이 그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니까 7, 80년대 그 정책을 제일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 바이든인 거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론회 끝나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바이든은 30세 상원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미국 정치 아주 중심에 늘 있던 사람이죠. 뭐 그 경력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죠. 뭐 가장 안정적인 지도자라고 이제 그 트럼프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녀야 될 품격 이런 걸 따진다면은 아마 바이든이 가장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있고요. 근데 오늘 외신을 보면 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의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선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셸 오바마가 실제 그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우리로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좀 트럼프가 이제 사실 트럼프가 아니면 그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그런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적어도 직접 만나서 나서서 해결하겠다 하는 뭐 그 사람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떻게 트럼프가 재선이 돼가지고 뭐 북한 핵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락한다. 근데 요즘 트럼프가 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 마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한국이나 서도 독일이죠. 독일이나 일본에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는 별 필요 없는데 우리 미국이 너희들 위해서 주둔한다. 그러니까 돈 다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섭섭한 대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 장사꾼 아닙니까? 있으면 모든 걸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업자 아주 그게 딱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한테도 그 뭐 한미훈련 그 돈 때문에 좀 안 된다. 예. 모든 게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이걸 무슨 한반도 평화라든가 무슨 동북아 평화 유지 뭐 이런 거 봐도 우선 돈 가지고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가지고 우선으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모든 대외 접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조를 우리 보고 방위비를 내라는데 5조를 내라는 건 주한미군 2만 몇천 명의 봉급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오키나와니 무슨 요코스카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연습 훈련 비용 다 내라는 겁니다. 그럼 뭐 미군이 옛날 로마 시대 용병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뭐 우리만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지키려고 와 있는 자기들 필요로. 그 중국 견제용으로 와 있고 뭐 물론이죠. 우리한테 이렇게 과도한 부담 요구를 하는 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허용한 거거든. 네 나라 군대 와서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을 패싱한다. 그러니까 제껴놓고 미국과 북한, 일본 이렇게 어울려서 대한민국 빼놓는다. 이런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은 안 받으세요? 그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 견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을 패싱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런 우려가 최근에 트럼프 움직이면서 느껴지니까요. 그 아마 한국을 제외하고 대중국 봉쇄 정책을 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뭐 언론인으로서 또 국제 언론을 많이 체크하시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틈새가 벌어진다든가 관계 변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대륙간 탄도탄 실험하면서 아주 그 북중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아주 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이제 지금 중국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600km의 미사일이다. 이걸 방향을 틀면 중국으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 북중 간에는 그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혈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6.25 이전에도 사실 그 국공내전 때 그 조선의용군 한 6, 7만 명이 그 만주에서 팔로군하고 같이 싸가지고 그 중국 국민당 정부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그 만주가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 중국 공업 생산량의 80%가 만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게 그 국공대전에서 승리의 큰 그 전환점이 되는데 그때 그 조선의용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오늘 주제인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윤덕한 소장님은 일단 진단을 거의 무난히 재선될 거라고 보셨으니까. 아니 뭐 확실히 무난이라고는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도 전체적인 그 지지율은 좀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좀 주목할 것이 트럼프의 그 2016년 지난 대선 2016년 당시의 그 개인 호감도 개인 그 퍼스널 페이버러빌리티 레이트라고 해서 개인 호감도는 34%였어요. 아주 낮군요. 근데 지금 44%입니다. 올라갔네요,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당시에는 안 좋아했다가 지금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직무수행 지지율. 이게 지금 50%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금 46.4%로 46.4% 재임 중 최고 순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그 재선의 그 좋은 그 청신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첨예하게 지금 심각한 단계에 가 있는 한일 관계 좀 화제가 바뀌지만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일 관계. 아, 참 그 좀 어려운 너무나 심각한 현안이니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한일 간에 무슨 뭐 아주 갈등이 심각해져-가지고 예. 그 뭐 적대 관계로까지 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8.15 지나고 일본 국왕 그 일본 즉위식. 천황 즉위식 하고 그러면 어떤 뭐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대중 정책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미일 세 나라에게 큰 마이너스죠. 예.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덕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